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케어 유니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아침마다 지혜를 읽으시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는 그중에서도 좀 특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한 편의 글을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양원은 건물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공동체입니다라는 글이에요.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영국 랭커셔의 한 작은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네. 95세, 92세의 노인들이 평생의 마지막 안식처라고 믿었던 집에서 재정 효율화라는 그 이름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질문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사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죠. 맞아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울림을 주거든요. 고령사회에 접어든 거의 모든 나라,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계속 마주하게 될 그런 딜레마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미래 예고편 같아요. 미래 예고편이요? 네. 차가운 행정 논리하고 한 사람의 그 따뜻하고 구체적인 삶이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기사가 정말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더라고요. 그 충돌의 한가운데 서 계신 분들이 바로 95세 마조리 에스푸돈 그리고 92세 도르시 디보록스 한 분이죠. 기사를 읽다 보면 이분들에게 그 요양원이 정말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구나 하는 게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냥 잠자고 밥 먹는 그런 곳이 아니라 수십 년 살아온 동네의 숲이 창밖으로 보이고 매일 같은 시간에 식당에 내려가면 반갑게 맞아주는 친구들이 있고요. 서로 안부를 묻고 농담을 주고받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였던 거죠. 삶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삶이 계속 이어지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삶의 연속성이라는 개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요양원이라고 하면 기능적인 측면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안전하게 돌봐준다거나. 안전하게 돌봐주는 곳,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 하지만 그건 본질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그곳은 한 사람의 감정, 관계, 평생 쌓아온 기억들이 켜켜이 녹아있는 삶의 터전인 거죠. 아, 삶의 터전. 네. 기사에서 지방정부 의원인 그레이엄 달턴이 한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요양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익숙함, 안전, 그리고 연결의 상징이라고 했죠. 익숙함, 안전, 연결. 네, 이 연결이라는 가치는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마치 뭐랄까? 오래된 나무를 옮겨 심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오래된 나무요? 네, 겉보기엔 똑같은 나무 같아도 수십 년간 뿌리 내려온 그 땅의 영양분이나 미생물, 그 모든 관계망하고 분리되면 나무는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와, 오래된 나무라는 비유가 정말 허가졌네요. 그런데 바로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랑 또 돈으로 계산해야만 하는 행정이 부딪히는 게 이 갈등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방정부는 재정 효율을 말해요. 이 요양원을 닫고 입소자들을 더 크고 새로운 민간시설로 옮기는 게 예산을 아끼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도로시 할머니의 아들인 사이먼의 한마디가 이 논리의 허점을 딱 찌릅니다. 네, 그 한마디가 있었죠. 그들은 돈 이야기만 한다. 인간적 비용은 고려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간적 비용, 이게 대체 뭘까요? 그냥 좀 슬프고 불편한 정도의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훨씬 더 심각하고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노인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 인간적 비용을 설명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바로 전원 스트레스 증후군, 영어로는 리로케이션 스트레스 신드롬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전 트라우마라고도 불러요. 전원 스트레스 증후군. 이게 단순히 낯선 곳으로 가서 생기는 불안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특히 인지 기능이나 신체 기능이 저하된 노인분들께 강제적인 환경 변화는요, 심각한 혼란, 우울증, 식욕부진, 그리고 면역력 저하까지 일으켜요. 그래서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하면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의학적인 리스크의 문제군요. 전원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니. 그 단어를 알고 나니까 이 문제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렇죠. 기사에 보면 도로시 할머니가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땐 혼자 방에서 밥을 먹다가 나중에는 용기를 내서 식당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식사하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그냥
아, 적응 잘하셨네 정도로만 읽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게 바로 회복력, 그러니까 리질리언스를 발휘한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거죠. 아하, 한번 무너졌던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쌓아 올린 거예요. 그 작은 성공이 얼마나 큰 용기와 노력을 필요로 했겠어요. 그런데 효율이라는 이륵 아래 그 모든 걸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어렵게 회복한 한 사람의 삶의 기반을 통째로 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이먼이 말한 인간적 비용은 바로 이런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위험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방정부 입장도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는거든요. 그렇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들도 어딘가에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수 있잖아요. 이 결정이 가혹하긴 하지만 어쩌면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세요. 그리고 행정가들은 실제로 그렇게 항변할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효율의 역설, 더 정확히는 재정적 착시 현상을 짚어봐야 해요. 재정적 착시 현상이요? 네, 당장은 요양원 하나를 폐쇄해서 운영비를 아끼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회계장부상의 명확한 숫자로 찍히니까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할 보이지 않는 비용들은 어떨까요? 아, 전원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건강이 악화된 노인분들이 응급실을 찾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죠? 결국 건강보험 재정, 즉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나 간병 부담은 돈으로 환산조차 어렵고요. 그렇네요. 이건 비용을 절감하는 게 아니에요. 요양원 예산이라는 항목에서 병원 진료비, 사회복지 비용이라는 다른 항목으로 비용을 그냥 떠넘기는 것에 불과해요. 결국 전체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재정적 착시 현상. 비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오히려 더 불어난다는 거군요. 와,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지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런 식의 논리는 비단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해요.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에서도 요양병원 병상을 줄이거나 재정 지원 방식을 바꿀 때 항상 효율화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결국 이런 논의들이 우리 부모님 혹은 미래의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좀 서늘해지네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정책을 결정할 때 우리가 무엇을 최우선 순위에 놓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장부상의 숫자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삶의 안정성과 존엄을 우선할 것인가?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를 그냥 압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이 돌봄의 영역에서는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그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이었어요. 가족들이 이 사실을 공식적인 통보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다는 대목을 읽고는 와,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엄청난 폭력이라고 할 수 있죠. 폭력이요? 네. 당사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벽하게 소외시킨 거잖아요. 마치 그분들을 그냥 옮겨야 할 물건이나 자산처럼 취급한 거예요. 만약에 주민들을 진심으로 존중했다면 최소한 몇 달 전부터 함께 모여서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논의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어야 해요. 네, 당연히 그랬어야죠. 그런 과정 자체가 불안을 줄여주고 최소한의 존중을 표하는 방식이니까요. 이런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절차는 우리는 당신들의 삶에 관심이 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아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한국에서도 뭐 요양원 등급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장기 요양보험 수가가 조정될 때 당사자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 듣고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비슷한 맥락이죠. 바로 그런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모든 논의는 기사가 던졌던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군요. 요양원은 과연 누구의 공간인가?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명확해요.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간이 절대 아니에요. 그곳은 남은 생을 살아가는 노인분들의 공간이고 그분들의 삶을 지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당연히 그곳에 사는 당사자의 선택권과 의사가 가장 먼저 존중받아야 하는 거고요. 네. 그게 바로 민주사회의 돌봄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 아닐까요? 네, 오늘 이 영국 랭커셔의 작은 요양원 이야기를 깊이 파고 들어보니 정말 많은 생각들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첫째, 노인의 거주와 관련된 결정은 재정 논리가 아니라
당사자의 선택권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것. 네, 가장 중요하죠. 둘째, 효율이라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양시설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회적, 정서적 삶이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소중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기사의 마지막에 랭커셔 주민들이 기도처럼 되뇌는 한마디가 마음에 계속 남습니다. 이곳의 평온함이 깨지지 않기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예산이 어떻게 변하든 한 인간의 삶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줘야 할 그 존엄과 평온이라는 가치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는 강력한 외침처럼 들리네요. 나아가서요,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이 기사는 돌봄의 장소, 즉 건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한번 비틀어 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건물이나 예산 같은 기존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노년의 존엄과 관계의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마지막 공동체를 처음부터 설계한다면 그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건 하나의 큰 건물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이상적인 모습에 단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기 위해 지금 우리 사회가 혹은 바로 내가 내일 당장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다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